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올공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동혁이가요 거의 매일 저녁 올공을 찾고 있어요. 오늘 저녁도 예외 없이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공 오늘의 이제 특이한 점은요. 자, 오늘 오전에 추진호가 뭘 발표했죠? 자, 이번 2025년도 대선에서도 109곳에서 투표 수가 조작이 했다. 예. 투표율이 조작됐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폭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이재명 당선 부영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지금 싹 트고 있어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지역별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역인 이제 충청도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정청래의 충청도 고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5% 차이에 불과하지만, 김민서이가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요, 지금 이 부울경 지역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한 걸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이 불가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이는 간신히 지금 두 자릿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끝까지 버틸 것이냐. 아니면 송영길이가 누구를 지금 지지 선언을 하고, 송영길이가 지지 선언 나오면 김민석 지지 선언이죠. 당연히. 예, 철회할 것이냐. 이게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보도를 일부 보셨지만은요. 조금 까다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말이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일이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환율에 개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나친 추락을 막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미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통화 수합도 있지만은 이재명이는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통합 수합을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1년 전부터. 전혀 움직여주지 않죠. 왜? 아니, 점수를 땄어야 해주지. 이뻐야 통합 수합을 해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증시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환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이게 이제 이 금융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BTS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 뉴욕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뉴욕하고 뉴저지는 사실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같이 움직여요. 왜? 대부분이 이제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생활 공간은 대부분이 이제 뉴저지가 많아요. 그리고 뉴저지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타운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90년대 초만 갔었어도 뉴저지, 그러니까 이제 맨하탄을 건너자마자 우리 뉴저지 쪽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외국인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보다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저지 쪽에서도 말이죠. 이번 BTS 공연과 관련된 우리 한인 상권들 완전히 들썩들썩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BTS는 어딜 가나 어마어마한 신화를 지금 낳고 있어요. 예. 그래서 BTS 뉴욕 공연 동향도 여러분께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맨 먼저 이제 올림픽 공원 상황.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림픽 공원은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두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6월 3일, 5일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열기는 뭐 조금은 이제 우선 숫자가, 초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가 시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공원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숫자는 조금 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열기는 조금 식어가고 있지만은 기본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 수개표,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요 함성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호 의원이 이제 폭탄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선도 109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희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재선 가면은 이재명도 재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장동혁이가 그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총선 대선 싹 다 조사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이거 당선 부여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기대 섞인 희망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관련 뉴스로요. 제가 이제 박원석 지금 대표가 지금 이제 그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거기 가서 저 상황을 갖다가 이제 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조금 일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좀 오늘의 올림픽 공원의 요 분위기를 조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둘러주고요. 또 이렇게 칠 거면은 장도혁 대표 왔을 때만 외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황교안 하실 때 외쳐야 될 거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월북 역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이제 한번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의 현재의 상황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말이죠. 열기는 조금 이제 조금은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강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뭐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특검이 발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끝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더 강한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 상황은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선거 관련, 그러니까 민주당 전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간단하게 오늘 나온 이 수치를 보면요. 누적 득표입니다. 누적 득표.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에 이어서 이 경상도가 되겠죠. 누적 득표가 정청래는 45.52, 김민석이는 44.51. 그러니까 이제 1% 차이가 나요. 딱. 홍영기는 9.91, 9.97. 자, 그래서 격차가 1.01. 사실상 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편차가 커질 것 같기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김민석이가 우세했지만 부울경에서 정청래가 역전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완전히 갈리는 양강 구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가 계속될수록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영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프레임이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정청래 쪽에서는 노무현을 버린 쪽이 누구냐? 김민석은 이제 방어죠. 이미 역사적으로 다 정리된 문제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민주당의 적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가 말이죠. 사실상 이제는 끝까지 완주할 경우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제주, 인천, 강원, TK, 호남, 수도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남이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정청래는 당원 투표가 강하다. 그리고 김민석은 여론조사에서 강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판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충청권에서는 김민석이 앞섰지만은 부울경에서는 정청래가 역전해서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남 쪽에서 적용된 가중치까지 반영된 결과 정청래가 46.64, 김민석이가 43.84, 홍영길이가 9.52. 예, 이 가중치까지 반영한.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은 사실상 정청래하고 김민석 양자 대결로 압축됐어요. 문제는 이 둘의 싸움이 정책이 아니라 감정과 진영 그리고 정통성 프레임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부산에서 노무현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갈등, 수단협 논란까지 끌어오면서 그때 김민석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누가 배신자냐 이거죠. 자, 이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는 아주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신, 의리, 배신, 정통성 등등. 자, 그래서 정청래는 이런 키워드를 앞세워서 당성, 당심을 정면으로 자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 사람이냐를 묻는 싸움으로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는 나는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네,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김민석도 만만치가 않아요. 본인을 민주당의 아들, 돌아온 적자라고 규정하면서 감성적 복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말을 인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경로를 정당화하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요, 보기엔 품격 있어 보여도 지금처럼 당원 결집이 중요한 판에서는 정청래식 강공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선대는요, 외연 확장형 선거라기보다는 당원 조직을 누가 더 세게 묶어서 세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판을 뒤흔든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뭐냐? 신천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측은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거를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연결고리처럼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측은 이건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친정청래계 최고위 후보들까지 나서서 증거를 대라 아니면 사퇴하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논란이 지금 이제 전대의 핵심 내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양측이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은요, 당 조직 안에 비정상적인 동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정청래 측은 근거도 없이 종교 문제를 끌어와서 당을 흔드는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경계와 조사, 그리고 단원 한쪽은 허위 의혹 차단을 내세우면서 충돌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의 이미지는 손상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처럼 조직력과 결집력이 중요한 정당에서는 내부 의혹전이 길어질수록 후유증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종교 이슈가 아니라 말이죠. 결국은 조직의 침투와 이중 당정 문제, 동원 정치 문제, 그리고 내부 경선의 왜곡 가능성까지 지금 연결되는 매우 무서운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 중에서는 그래도 뭐니 하도 말이죠. 예, 강원, 대구, 경북하고 호남,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게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8월 17일 날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야 이제 어떤 새로운 내 변수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결국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네 가지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판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정청래의 강성탕집의 결집 여부, 둘째는 김민석의 확장형 메시지가 얼마나 먹히느냐, 셋째는 신천지 개입수를 둘러싼 진영 간의 공방.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정도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환율 공조로 개입하고 있다. 자, 이런 지금 굉장히 아주 무거운 그런 지금 이제 짐이 사실상 이재명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뭐 여기 환율과 관련해서 오히려 말이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워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30년 만에 미일 환율 공조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증시 과연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월요일 날 환율이 어떻게 변할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예. 요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엔화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요, 98년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즉 엔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환율 안정이 아니라 시장 포지션을 정리하는 압박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엔화 약세 배팅, 즉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상태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강제 숏 커버, 즉 청산 트리거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책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 청산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이 이제 우리 월요일 증시하고 그다음에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금이 이제 월요일 날 빠지게 된다면 환율은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 약세가 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동반 하락하는 이중의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 증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한데 뭐냐? 미국과 일본이 30여 년 만에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공조 개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환율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즉 엔화를 빌려서 싼 외환을 빌려갖고 금리가 낮은 투자했던 돈이 급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경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개입이 왜 크냐면요, 일본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 일본 은행이 먼저 엔화를 사들였고 이어서 미국 쪽도 가세한 것으로 지금 외신이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공조 체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164엔 부근까지 밀렸는데 8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찍었고 이후에 개입 여파로 인해서 157엔대까지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건 환율 방어가 아니고 투기 포지션을 흔드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처럼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서 이자가 싼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돈을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 또는 기술주 같은데 집어넣어요. 이쪽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리 차이와 자산 상등분을 먹는 게 한마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리는 돈놀이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엔화가 강해질 때 생기는 겁니다. 엔화가 오르면 처음에 빌렸던 엔화를 다시 갚을 때 부담이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그리고 엔화를 다시 사서 빚을 갚아요. 이 과정에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로 굴리던 돈이 급히 도망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술주가 먼저 얻어맞나? 시장에서는요, 엔캐리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경우에는요, 고평가된 기술주, 특히 미국 나스닥 쪽이 주요 수혜처였다. 이런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엔화 강세, 그리고 캐리 자금의 청산과 미국 기술주 매도. 그래서 나스닥이 약세로 가고 아시아 증시도 동반 충격을 입는다. 이게 엔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미국 증시까지 흔드는 글로벌 유동성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도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번에 더 그렇게 민감하냐? 이번 상황은요, 포지션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이 크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엔화 약세에 배팅한 계약을 약 124,575건, 95억 달러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95억 달러. 쉽게 말하면 시장에는요, 엔화는 계속 약세일 것이다 라고 믿고 돈을 많이 태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정책당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 그 큰 포지션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내부도 사실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엔저는 외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내부에서는요, 재정 확대, 국채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올라서 30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시장이 일본 정부의 돈 풀기와 통화 정책 개입을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엔저, 그다음에 물가 불안, 그다음에 국채 불안, 그리고 시장 신뢰 약화라고 하는 악순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달러당 155엔 부근으로 지금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게 말이죠. 지금 일본 당국이 신경 쓰는 심리적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155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술주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 엔캐리 자금이 흔들리면 한국도 바로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특히 반도체, 해영 기술주, 원화 환율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화 급등은 한국 증시에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 미하고 일, 이 공조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건 한국에는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월요일 날 우리 증시, 월요일 날 환율 동향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뉴스들이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조금 이 어휘, 이 워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요, 싼 돈을 빌려서 비싼데 넣는 투자가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청산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자산을 급히 파는 거가 청산. 한머니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단기 투기성 자금을 한머니. 그리고 레버리지는 자기 돈보다 더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을 레버리지. 자, 이런 경제 용어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 뉴스, 또 뭐 증권 주식, 또 이제 뭐 이런 데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해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미일이 공조해서 이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고요. 엔화 강세가 글로벌 레버리지 자금을 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단순하게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고 팔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싼 돈을 빌려서 비싼 데 투자하는 게 캐리 트레이드. 청산한다는 것은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자기 자산을 급히 파는 거가 청산. 한머니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지금 금방 단기 투기성 자금이 한머니.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보다 더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이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 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BTS 관련 동향 외신 뉴스를 쭉 정리해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BTS 뭐 대박 난 거죠. 대박 난 거예요. 자, 그래서 BTS 이 월드 투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신들을 쭉 분석해 보면 8만여 명의 팬들이 지금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어갖고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띨다. 자,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K컬처가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딱 장악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BTS 노믹스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겁니다. BTS 노믹스. 무슨 사람 이름 붙여갖고 노믹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TS 경제학이라는 거죠. BTS. 아, 그래서 이제 요 핵심 외신들의 내용을 보면요. 공연 현장에 미국은 물론 브라질,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에서 온 팬들이 모였고, 티켓, 굿즈, 그 다음에 교통비를 합쳐서 1인당 145만 원을 쓴 사례까지 있다. 그리고 공연장 주변에 굿즈하고 음료, 식당, 편의점, 주차장 등 지역 상권이 간만에 특수를 들였고, 그리고 이게 도시 경제를 움직이는 현상으로까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공연 자체도 한국 전통 요소를 적극 반영해서 경복궁 경회를 모티브로 한 무대, 그리고 태극 문양, 탈춤, 그리고 승무, 강강술래에서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는 한국 관광공사하고 문체부가 K-푸드, K-뷰티, 관광을 홍보하는 연계 행사도 열렸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뉴저지 같은 경우에, 뉴저지 이제 H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H마트가 이제 우리 같으면 슈퍼마켓 같은 거예요.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예. H마트가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90년대, 2000년대 초, 제가 미국에 근무할 때만 해도 주로 이제 우리 한인들, 그다음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 주류까지도 지금 H마트에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손님으로. 그만큼 이제 싱싱한 상품,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세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BTS가 말이죠. 뉴저지를 아예 바꿨다. 네, 그래서 이 메트라이프라고 하는 이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H마트라고 하는 한인 상가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어마어마한 그 행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TS 공연은 8만 명을 끌어들이는 초대형 접객 행사. 둘째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주변 상권은 굿즈와 음악과 주차, 편의점까지 동반호황을 누렸다. 셋째는 아메리칸 몰의 H마트는 공연 인파와 결합해서 한국 음식과 문화 소비의 거점으로 더 주목받았다. 넷째, 이 모든 흐름은 한국 문화가 미국 현지에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 경제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BTS는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뉴저지의 돈줄, 동선, 상권,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전쟁감까지 함께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BTS가 지금 이제 올해는 좀 그래미상인가요? 여기에 곡을 내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꼬리 팍 내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 옛날 조지 나이 교수가 얘기한 이 소프트 파워, 연성 국력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BTS의 파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K, 이 아이돌 그룹, 이런 데서 그 연성 국력이라고 하는 문화의 매력과 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족적, 국민적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한 문제는 뭐냐? 이재명 같은 좌파 정권이 말이죠. 이런 훌륭한 우리 연성 국력을 갖다가 좀 좀먹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